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새벽 2시 30분경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공식 결정하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명, 앞으로의 책임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5년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갈 길도 바쁘고 쌓인 현안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젯밤 이재명 당선인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주권자의 국민이 존중받도록 하겠다. 경제를 살리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겠다. 많은 다짐을 했는데요. 반드시 이행하고 책임지는 대통령 되주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세상은 벌써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6월 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극락컴퍼니라는 제목의 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퀴즈 대신에 오늘 바로 임기를 시작할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일, 또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으신지 그런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는 생산자 단체는 정부의 탓을 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급기야 생산자 단체가 계란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공개 검증을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 이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계란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산지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올 1월에 특란 30개 가격이 4,900원 정도였는데요. 5월에는 평균 5,500원 가량으로 600원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축산물 품질 평가원 자료인데, 이에 따르면은 최근 2주가량 가격이 5,400원에서 5,600원 사이에 좀 등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하고 5월의 평균 가격을 또 기준으로 보면은 금액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600원, 개당 한 20원꼴로 올랐는데, 근데 이걸 또 상승률로 따져보면 한 12% 정도 됩니다. 네, 계란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서로의 탓을 하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5월 22일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에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보도가 잇따르자 농림식품부가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인 산란계 협회에서 농가들에게 가격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란을 기준으로 3월에 개당 34원 그리고 5월에 10원을 인상한 금액을 전파를 했는데, 이 때문에 계란 가격이 높아졌다는 내용으로 이제 설명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가격을 높였다 이런 건데, 이에 대해서 산란계 협회에서는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면서 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협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앞서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른 것이라는 게 입장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좀 이제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 내용인데, 협회 입장은 이렇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또 다른 소물성 질병으로 산란에 가담하는 성게 숫자도 줄었고 또 산란율도 떨어졌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으면서 가격이 올랐고, 이런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해서 산란계 농가에게는 유통 상인들과 이제 계란을 거래할 때 이 정도 가격을 반영해서 해라 하는 정도의 수준의 정보를 준 건데,
협회 때문에 계란 산지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실제 계란 생산량이 줄었느냐 이게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에서는 3에서 5월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생산량으로 보면은 3월에는 4,972만 개 정도, 그리고 4월에는 5,008만 개, 그리고 5월에는 다시 조금 줄긴 하지만은 4,934만 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던 건데요. 그런데 산란계 협회가 선별 포장센터 자료를 토대로 또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게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6주간 선별 포장센터로 출하된 계란량이 전반적으로 또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계란을 일일이 다 세어볼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이것도 서로 입장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단체에서는 실제 계란 가격이 오른 이유를 공개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이런 주장을 내놓게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검증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생산자, 유통, 언론, 정부 등을 모두 포함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쪽 전문 기자들 입장에서도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가는 단계까지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계란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차라리 이참에 한번 생산과 유통 전반의 과정을 훑어보면서 검증을 해보는 것도 오히려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백신 접종과 백신 미접종으로 나뉘는데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서도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는 게 제일 높은 단계의 청정국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백신 청정국 지위 인정보다는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인 것 같긴 한데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제류, 그러니까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출을 하는 게 좀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도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과거 12개월간 구제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24개월간 적절한 혈청 예찰을 수행해야 되고 또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항체 형성률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얻을 수 있는 지위이다 보니까 방역관리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그 동남아시아 등지도의 한우고기 수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 청정국 지위 인정으로 인해서 수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축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이 가축분 중에 우분, 그러니까 소에서 나오는 분변을 말하는 건데 이 우분을 활용해서 고체 연료를 만들 때 고체 연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열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분을 써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개월 이내에 축사에 있는 우분을 사용해야 필요한 열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3개월 이내군요. 근데 이게 일정 수준의 열량 기준이 정해져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축 분뇨로 고체 연료를 만들 때는 킬로그램당 3,000kcal 이상의 열량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행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축분이 개체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수분이 날아가거나 유기물이 일종의 발효가 되면서 열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분을 고체 연료의 원료로 사용하려면 어느 기간 이내에 것을 써야 하느냐를 두고 축산과학원 연구진들이 일일이 이걸 분석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루 100톤 정도의 우분을 처리하는 축분 처리 시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연간 한 15,000톤 정도의 고체 연료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이것을 유연탄을 대체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18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진화할수록 정말 버릴 게 없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와, 그러네요. 꽤 큰 금액을 절감할 수 있네요. 네, 다양한 농수산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나? 베이비붐 세대들의 대규모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은퇴자 개개인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고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일 갈 곳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가야 할 곳도 또 불러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갈 곳 잃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개념의 회사를 창업하는 얘기, 그걸 다룬 소설 극락 컴퍼니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극락 컴퍼니는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려요. 일단 이게 경제 경영서는 아니고요. 네. 일본 소설책인데 극락 컴퍼니라는 책을 제가 읽은 건 한 10년 좀 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누군가 은퇴한 사람들이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없냐라고 해서 이 책을 한번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네. 지금은 절판되긴 했지만 이제 온라인 중고 서점이나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는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은 다시 한번 재간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오늘 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소설은 이제 퇴직 이후에 금방 말씀하신 갈 곳을 잃은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데 소설의 첫 문단이 확 끌려 제 마음을 끌었어요. 어떤 거죠? 어떤 얘기냐면 평일 오후 시립 도서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다.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주부들, 그리고 잇따른 외근에 지쳐서 막간에 휴식을 취하는 젊은 샐러리맨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무사히 정년퇴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어진 환갑을 넘긴 남자들, 관내에는 아이의 장래를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현실에 쫓기는 샐러리맨의 권태로움, 그리고 끝을 맞이한 퇴직자들의 체념이 교묘한 조화를 유지한 채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한번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은퇴자들의 인간관계 갈등,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이제 본격화하게 되면서 은퇴자들의 갈 곳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를 통해서 또 이제 일과 회사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책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맞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책의 저자 하라 고이치는 어떤 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직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소설가인데 일본에서는 인간의 삶과 사회 문제를 독창적인 시선으로 다루는 작품들을 좀 많이 내놔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대중적 재미와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좀 인기가 있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1954년에 일본 나가노현에서 태어났는데 와세대 대학교, 재밌는 거는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다가 데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99년에 발표한 그 마루민 남자가 이제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고 데뷔작은 이제 돈가스 덮밥 협의회. 제목도 특이한데 저도 이거 사서 보고 싶은데 이건 아직 무슨 내용일까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마루민 남자는 회사 생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카피라이터 하는 시절에 카피라이터를 하려면 여러 회사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때 회사 사람들에서 들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모습을 날카롭고 풍자한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는 현대의 카프카라고 불리면서 독자들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등장인물과 설정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주인공이 스고우치 겐조라는 사람인데 그는 평일 오후에 시립도서관을 드나드는 사람 중에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신문도 보고 읽고 있고 건성건성 지내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따분해 이런 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누군가에서 얼굴을 슬쩍 건너봤더니 약간 머리가 벗겨진 기리미네 도시오라는 사람이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기리미네 역시도 이제 세 번째 부류
해당되는 사람인데 스고치가 이제 마땅히 뭐 대꾸할 말도 없고 해서 이제 찾지 못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기리미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도서관에 다니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겨워 죽겠다. 딱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행도 지겹고 골프 치는 것도 지겹다.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다. 날마다 독서와 산책, 일기 쓰기 정말 지겨워서 못 살겠다. 이게 기다리고 있던 유유자적한 은퇴 생활이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이렇게 만났는데 스고치가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되고 만 걸까 이런 거군요. 질문을 던지자 이제 기리미네가 하는 말이 결국은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스고치도 맞다. 우리가 이 회사에 쏟아부은 정성 그러니까 회사야말로 우리 인생이다 그러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나이가 많다고 회사에서 쫓겨나다니 뭐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리미네는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뜻하는 회사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회사에 일할 때 어떤 양식미 같은 게 있다는 거죠. 회사 근무의 양식미 같은 게 사라져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료하게 삶을 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요? 어떤 거요? 양식미요? 회사 근무의 양식미.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네. 양식미요? 양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저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직장인들은 누구나 이해할 저 나이 때 직장 생활했던 사람은 다 이해할 건데 일단 매일 아침에 판에 박힌 시간에 일어나서 판에 박힌 양복을 입고 판에 박힌 전철에 떠밀려서 몸을 싣고 또 작게 접은 스포츠 신문 같은 것들을 보면서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면 끝도 없는 회의가 이어지고 상사의 잔소리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잠시 되면 뭘 먹을까 하는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저녁 되면 선술집에 앉아서 상사와 동료들 뒷담화하고 그러다가 밤늦게 전철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사 근무의 양식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할 때 삶이다. 그렇죠. 회사 생활의 루틴한 삶을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리미네는 훌륭한 양식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틀에 박힌 삶이야말로 즐거움으로 이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미천이 됐다. 샐러리맨 생활을 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이제 기리미네 생각이고 기리미네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스고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분명히 맞는 말 같다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장난스럽게 눈빛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다면 이참에 회사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사람 의기투합해서 회사 설립하나요? 근데 솔직히 이제 나이 들어서 창업을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전 재산을 털어먹을 수도 있고 수고치 이 같은 생각으로 이제 의심의 눈초리 같은 것들을 좀 보이자 기리미네는 사업을 일으키자는 거, 진짜 회사를 만들자 그런 거창한 것 말고 그냥 회사 놀이를 하자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회사 놀이 이게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듯이 퇴직한 어른들이 모여서 회사 놀이 하자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뭐 소꿉놀이 하듯이 회사 놀이를 하자는 이야기는 맞는데 흔히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면 사업을 한다는 것들은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물건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지 회사가 움직이는데 회사 놀이는 그중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물건과 돈 있잖아요. 네. 요거는 빼고 사람과 정보는 진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물건과 돈은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이제 물건과 돈에 대한 위험 부담은 따앉지 않으면서 실감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이제 회사 놀이라는 개념인데 사람들은 그저 어차피 놀이니까 적당히 하면 되겠다는 착각을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는 실감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소꿉놀이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딱 보면 아빠 역할을 하는 친구는 진짜 진지하게 회사에 대한 불평을 막 늘어놓고 네. 엄마 역할을 하는 친구는 와가지고 남편에 대한 진지하게 야단을 치고 그다음에 갓난아기 역할을 하는 친구는 진지하게 울어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실감이 나듯이 회사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진짜 여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끔 좀 진지하게 행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사 놀이를 만들어가면 정년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재밌게 놀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둘 진지하게 회사 놀이 시작하나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장난스럽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둘이 앉아서 이제 진지하게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사를 창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업 이념을 만듭니다. 그렇죠. 둘이 앉아가지고 뭐 하자 이런 이념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거다 이런 기업 이념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이 회사 이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은 뭐라고 정하냐면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놀이라고 정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이 기업을 만들 때 기업 이념을 정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떤 회사인지 정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일단 하면서 그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그래요? 하는데 네. 일단은 자기네들이 무역 상사 출신이기 때문에 물건을 거래하는 무역업 같은 걸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이념을 정하고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직책도 정하고 서로 사장, 부사장 뭐 이름 정할 거 아니에요. 정하고 이제 명함도 만들고 주식회사 놀이 뭐 사장 기리민의 도시오, 부사장 스고치 겐조 이렇게 만드는 거야. 중요한 건 이제 본사 소재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사무실이 없잖아요. 네. 딱 아파트를 뭐 하기에는 명함에 파놓기에는 좀 모양 빠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동네 찻집 같은 데 가서 이제 이거 관련된 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찻집 주인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그거 우리 찻집을 하면 안 되겠냐. 찻집 주인도 그러면 그 회사놀이에 끼게 되네요. 예, 회사놀이 이제 고문 역할로 이제 나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저 이제 이게 좀 회사 생활 놀이를 한다지만 이제 찻집 영업에는 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고 그래 당신한테 좀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찻집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대학교 생활할 때 보면 대학가 찻집에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이걸 마치 아지트처럼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때도 비슷한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때 저희 때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없고 연락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메모지 붙여놓고 어디 간다 뭐 한다 이런 거 연락을 했던 것들 쓴 게 있는데 마치 찻집을 그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만 차 한 잔씩 사 먹고 그러면 영업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끼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두 사람에다가 이제 찻집 주인까지 껴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갑자기 사람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제 3명 정도 되는데. 3명이 되어버렸어요. 네. 회사 이름과 경영 이념도 정했고 사무실도 구하고 또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회사로 갖출 것은 다 갖춘 셈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놀이 시작합니까? 일단 뭐 창업에 따른 사칙도 만들고 업무 범위도 정하고 사업 계획도 다 짜고 나서 이제 스고치와 기리미네가 이제 뭐 하냐 그러면 3명만 할 게 아니고 좀 사원 모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많이 모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이제 기리미네가 이제 손수 이제 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에 이걸 붙였어요. 네.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불과 2, 3일도 안 돼가지고 100명이 넘는 응모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회사인지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응모자가 많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정년퇴직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하고 이런 생각이 좀 기쁘기도 하지만 자기네 동년배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같은 거, 갈 곳이 없는 그 동년배들의 문제의 심각성 같은 것들도 좀 세상 깨닫고 약간 의무감, 사명감 같은 것도 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스고치와 기리미네는 응모자 100명을 이걸 어떻게 뽑을까 처음에 면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이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찻집에 100명이 다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 모아봤더니 아침에 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서서 조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거 찻집의 영역에 너무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특수한 회원제 찻집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식회사 놀이의 사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자동으로 이 찻집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지불하고 거기서 출근해서 각자가 마신 커피들 있잖아요. 커피값도 직접 내고 거기서 뭐 밥 같은 거 사 먹으면 밥값도 직접 내고 하면 찻집 입장에서도 영업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어차피 손님도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특수한 회원제 찻집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일이 잘 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회비까지 내면서 회사놀이 하려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읽으면서 누가 이 돈까지 내면서 이 짓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회비까지 내면서 이 짓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거꾸로 뒤집어서 회비까지 내면서 입사하는 사람만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좀 걸러질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시급 면접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지하게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사람들이 실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지 얼마나 진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니까 그런 사람들만 뽑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면접 보지도 않고 자기랑 똑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해운제에 대한 생각을 좀 굳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해운제 조건을 달면 좀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한 사람들은 전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명 넘는 정년퇴직자들과 주식회사 놀이의 사원으로 정식적으로 채용되는 형태가 됩니다. 기꺼이 회비까지 내면서 이런 놀이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러네요. 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공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찻집이 좀 좁아져 가지고 다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다시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또 냅니다. 어차피 회사라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거래처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네요. 그래서 이 회사 인원을 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회사 놀이가 있고 반대편에 뭘 만드냐면 주식회사 거래처를 하나 만들어요. 서로 간에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진짜 소꿉놀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거래 상대방도 생기고 그러니까 좀 더 붐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공간을 또 정할까 이제 찾아봤더니 또 역 주변에 가니까 마작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안 하는데 일본은 마작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거기도 이제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 빈 공간을 다시 활용해서 이제 주식회사 거래처의 사무실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놀이의 대표이사는 수고우치가 되는 거고 주식회사 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이제 기리미네가 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호 지점을 개설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지사를 만들 때 이제 개설 지침서 같은 것들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 지침서에 따라서 2호점, 3호점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자들이 2호점, 3호점에 막 계속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또 모방하는 회사들이 인근 도시들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모방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이제 공간들을 다 찾아야 되니까 어떤 공간에서 찾을까 했더니 뭐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손님이 많지 않아진 편의점, 마작방, 찻집, 레스토랑들이 이제 이분들이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걸 공간을 제공하는 분들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비어 있는 공간이고 손님이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비해주는 물품의 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니까 어차피 영업도 잘 안 되고 곧 망할 처지인데 이렇게라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회사 놀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회사를 설립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이제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인다라는 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처음에 보던 그러니까 수고치 아들이 삼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정년퇴직하기 전에도 회사에만 그렇게 얼마나 살더니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그러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되게 안 좋은 투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 돈이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해서 이게 도쿄 한 군데서만 할 게 아니고 도시별로 이렇게 만들고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프랜차이즈처럼 공급하면 이게 상당히 큰 돈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모방을 하는 네. 곳들도 좀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경기랑 고령화라는 일본 사회의 문제를 역으로 좀 비즈니스 기회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거기서 이제 삼페이는 이제 이런 모방 회사들, 모조 회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짜 회사잖아요. 이걸로 프랜차이즈 하겠다라는 사업 아이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놀이와 같은 모조 회사는 이른바 고령자들, 그러니까 사회 문제로도 여겨지는 고령자들과 또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기회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또 주변에 이제 찻집, 마작방, 편의방, 레스토랑처럼 이제 비어 있는 공간들한테 수익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고령자와 이 비즈니스 기회들을 같이 엮어 놓는 사업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페이는 그렇게 사업화를 하자,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하자고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까? 제안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들 이야기 듣고 있다 보니까 스고치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면서 표정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느닷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도대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 생각 뭐냐면 얘가 고령자를 도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령자는 도구가 아니라 도구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영업의 도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내가 지금의 득이양양하게 이렇게 설명한 사업 계획이 분명하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세계관처럼 보이고 뭐 획기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한번 참 잘 생각해봐라. 그건 단순히 고령자를 먹잇감으로 삼는 사업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넌 아버지에게 고령자를 먹잇감으로 하는 사업의 앞잡이가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건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대놓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모조회사 그러니까 놀이회사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가맹점으로 파는 것들을 바꿔 말하면 이제 고령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돈을 뽑아낼 거냐. 이 수탈 노하우를 파는 비즈니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고령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인생의 회사란 뭐냐. 우리 인생에서 회사란 내 인생의 전부여에 가까웠던 거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들은 그 회사 생활 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에 나가면서 그때 회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려고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다시 돈벌이 도구로만 전락시킨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인생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했던 회사 일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건데 네가 그딴 식으로 아버지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이제 아들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수고치 같은 사람은 한 40년 가까이 회사 생활만 했던 분이거든요. 네. 회사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회사 때문에 울고 웃고 이렇게 회사 생활했는데 도대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한 건지 자기가 이 주식회사 놀이를 통해 가지고 어느 날 문득 무의식 중에 그걸 검증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걸 이제 아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되게 크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단순한 돈벌이 도구로만 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물러났습니까? 일단 아버지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생각도 이해는 가는데 아들 입장도 있잖아요. 뭔가 아들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것도 아쉬운 건데 일하려고 회사를 관뒀거든요. 네. 추진하려고. 아, 그렇게까지 했어요? 일단 예.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관둔 게 아니라요? 이게 자기도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일본의 젊은 친구들 어차피 정년 고용제도가 일본에서 사라지면서 언젠가는 잘린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거면 어차피 내 사업을 갖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삼페이 생각이었고 그러던 참에 아버지 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게 사업 아이템이 되겠는데? 라고 해서 회사를 관둔 상황이에요. 그럼 물러날 곳이 없군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셨듯이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야기 듣고 이해는 하지만 또 다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 볼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데 설득해야만 했네요.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이제 말을 할 거리가 잘 생각 안 나고 있는데 이때 어머니가 아들한테 난관을 타게 할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을 합니다. 뭐예요?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아까 주식회사 놀이 같은 모조회사들은 사람, 물건, 돈, 정보라는 4가지 바퀴가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이 중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물건과 돈은 빠져 있고 사람과 정보만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다가 물건하고 돈을 넣어주면 진짜 사업이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진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네가 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나 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만 듣고 보면 이것도 괜찮은 생각이기는 한데 삼페이 생각에는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잖아요. 돈과 물건을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말을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어려운 부분 같은 것들은 힘도 끈기도 있는 아직 젊은 친구들이 좀 맡으면 되고 아버지 같은 어르신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 좀 맡아서 이야기하면 노련한 바퀴 2개 그다음 쾌활한 바퀴 이론이 좀 합쳐지면 잘 굴러가는 사륜 바퀴가 나오면서 이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고령자와 젊은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이상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일 같은데 막상 또 시작하려고 하면 장애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진짜 회사를 만든다면 고령자들한테 지금까지 회비 받아가지고 찻집에 뭐 돈도 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진짜 회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해운제처럼 운영할 수도 없고 놀이가 아닌 게 돈을 되는 걷는 거죠. 게 아니고 오히려 용돈 정도는 좀 나눠줘야 되는 그렇죠. 월급 개념으로요. 네. 또 근데 사륜 중에 이류는 그렇게 한다 쳐도 나머지 젊은 친구들이 맡은 역할들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줄 보수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연한 직장인데 그들한테 월급 같은 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월급과 보너스는 또 어떻게 줄 거냐. 근데 젊은 친구한테만 월급을 주고 어르신들한테 안 주면 또 노인들, 어르신들은 또 이걸 또 뭐라고 받아들일 거냐. 노인네도 부려먹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좀 실무적인 갈등들을 좀 많이 좀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설 속에서 이제 그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소설책을 찾아보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후반부에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후반부 내용은 또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면 끝으로 성모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회사 생활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젊었던 시절에서 보면 진짜 이쪽에 수고지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들, 일상의 그러니까 일의 양식미 같은 거, 회사 생활의 양식미 같은 것들을 즐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나한테 도대체 회사는 뭘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일을 한다는 것들은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그리고 제일 큰 고민, 나는 은퇴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나? 나한테 갈 곳은 정해져 있나? 나를 불러줄 사람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책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 이막 이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은퇴 후 현실적인 문제를 책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극락컴퍼니라는 책 함께 읽어봤는데요.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김동현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퀴즈 대신에 오늘 바로 임기를 시작할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일,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으신지에 대한 의견 문자로 많이 받았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3336님, 왼쪽 오른쪽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419님, 공약한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0466님, 중년의 엄마로서 바람은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고 청년에겐 꿈과 희망이 가득한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071님, 지금보다 더 편안한 나라가 되었으면 국민과 함께 한 마음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들 희망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